그럼 그 불난 밤 종소리도 기억하니? 금별 언니? 곱게 차려입은 노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식품회사를 일군 윤명숙 회장이었어요.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산골 버스 종점, 낡은 골방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맞은편엔 평생 그 종점을 지켜온 늙은 매표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들여다보던 길고 무거운 침묵. 명숙의 떨리는 손이 주머니에서 작은 자개단추 반쪽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반쪽짜리 낡은 자개단추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득히 울려오는 듯한 옛 종소리 한 자락. 늙은 매표원의 야윈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가만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먼 옛날 불길 속에서 누군가 끌어안고 빠져나온 흔적이었어요. 명숙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매표원의 메마른 입술이 천천히 떨리며 벌어졌어요. 큰별 언니? 평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이름이 좁은 골방에 가만히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마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노인이 어쩌다 이렇게 마주 앉아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작은 자개단추 반쪽은 어쩌다 둘을 마주 앉혔을까요? 이야기는 65년 전 강원도의 한 작은 보육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그 자리가 당신의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하루 4번만 버스가 들어오는 작은 종점이 있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마지막 정류장이었어요. 산을 넘어온 사람들이 처음 발을 딛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종점 한 귀퉁이에는 양철 지붕을 인 낡은 매표소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시간표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어요. 매표소를 지키는 사람은 올해로 73이 된 정순분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종점 할매라고 정겹게 불렀어요. 순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매표소에 작은 불을 켰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며 낡은 연탄 난로에 불부터 올렸어요. 그러고는 산길을 돌아 올라올 첫 차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표를 끊어주고 떠나고 나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순분이 평생토록 지켜온 하루의 전부였어요. 첫 차 기사와 주고받는 짧은 인사가 그날의 가장 긴 말이기도 했습니다. 순분에게는 찾아오는 자식도 명절에 기다릴 식구도 없었습니다. 어려서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산 너머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낯선 집에 식모로 보내졌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디찬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등이 다 트도록 얼음장 같은 우물물에 빨래를 했어요. 배가 고파도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순부는 남이 집살이로 제 유년을 다 흘려보냈어요. 글이라는 것은 40이 훌쩍 넘어서야 읍내 야학에서 겨우 깨쳤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처음 또박또박 써보던 날 순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홀로 이 작은 산골 종점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밤이면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유일한 벗이었어요. 처마 밑으로 찾아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덜어주는 것도 순분의 낙이었습니다. 그래도 순분은 제 신세를 입에 올려 한탄하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종점에 들고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순분에게는 오래도록 버리지 못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허리 굽은 노인 하나가 빈 주머니를 뒤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순부는 두말 없이 제 돈으로 표 한 장을 끊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막차 끊기면 큰일 나요. 어여 타고 가셔.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며 버스에 올랐어요. 며칠 뒤에는 가출이라도 한 듯한 어린 학생 하나가 종점을 서성였습니다. 순부는 사연을 묻지도 않고 표를 끊어 따끈한 호빵까지 손에 쥐어주었어요. 세상에서 집이 제일 따뜻한겨. 화가 풀리거든 꼭 돌아가. 학생은 눈만 끔뻑이다가 꾸벅 절을 하고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행상 아주머니에게는 늘 따끈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었어요. 그렇게 순분의 손을 거쳐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오가는 정으로 데워지던 한평 남짓한 작은 사랑방. 장날이면 표를 사러 온 이들이 순분에게 안부부터 건넸습니다. 종점 할매의 국수 맛을 그리워하는 단골 기사도 여럿이었습니다. 말벗 없는 산골에서 그 작은 인정만이 서로에게 큰 위안. 순부는 오는 일을 마다 않고 가는 일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을 스쳐가는 인연들을 따뜻이 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의 사연도 함부로 캐묻지 않는 것이 순분의 오랜 법도. 그렇게 종점의 겨울은 사람의 온기로 더디 깊어갔습니다. 순분에게는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한 나날. 매표소 낡은 서랍 한 구석에는 꼬깃꼬깃한 잔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분이 제 끼니를 한 술씩 아껴 따로 모아둔 차표 값이었어요. 남에게 표를 끊어줄 때면 순분의 해진 소매자락이 슬며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야윈 왼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순분 자신도 또렷이 알지 못했어요. 다만 아주 어린 날의 흐릿한 감각 하나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과 매캐한 연기 속을 누군가 저를 업고 달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밤이면 순부는 까닭 모를 그리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작은 손이 자꾸만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깨고 나면 그 손의 온기만 손바닥에 아릿하게 남곤 했습니다. 해가 산마루로 넘어가면 종점은 이내 텅 비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면 푸른 상그늘이 매표소까지 길게 내려앉았어요. 적막한 종점에 홀로 남으면 순부는 라디오를 가만히 켰습니다. 빈 매표소를 천천히 채우던 옛 노래 한 자락. 순부는 그 노랫소리에 기대어 길고 시린 밤을 견뎠습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그 깊은 적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식구를 찾아 떠나간 자리에 순분만 덩그러니 홀로 남았어요. 그런 밤이면 순부는 연탄불 위에 멸치국수를 한 냄비 가득 끓였습니다. 행여 막차를 놓친 누군가 종점에 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부는 김이 오르는 국수 한 그릇을 말없이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술 뜨고 가요. 빈속으로 나서면 밤길이 더 추운 법이요. 뜨거운 그릇을 받아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순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하루의 고단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은 순분의 문 앞에 감자며 김치를 말없이 놓고 가기도 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살림이었지만 순분의 종점에는 늘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세상은 끝내 그런 순분의 깊은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순부는 제가 앉은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의 시린 겨울이 산을 넘어 종점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순분의 하루는 늘 그래 왔듯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낡은 통장에 난생 처음 보는 5,000원이 찍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순분이 한 달에 한 번 읍내 농협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밀린 공과금을 내고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순부는 첫 차를 보내고 두 번째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리 내린 산밭이 천천히 흘러 지나갔습니다. 순부는 무릎에 낡은 손가방을 꼭 안고 흔들리는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면 소재지의 작은 지점은 늘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창구에는 순분을 살갑게 맞아주는 젊은 김주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통장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김주임이 손때 묻은 통장을 기계에 넣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할머니, 이 돈 누가 보내는 건지 혹시 아세요? 순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끔뻑였습니다. 무슨 돈이요? 나한테 돈 보낼 사람이 어디 있다고. 김주임은 새로 찍힌 통장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5,000원이라는 작은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매달 같은 날 꼬박꼬박 5,000원씩이요. 순분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놀라움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계좌를 잘못 알고 보낸 돈이라고만 여겼어요. 그거 남의 돈 아니요. 도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김주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요, 보낸 분 이름이 통 안 떠요. 어느 단체 이름으로만 들어와서 누군지 알 수가 없네요. 순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통장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5,000원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생각해보면 순부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주는 일에는 익숙해도 받는 일에는 서툰 사람이었어요. 그런 순분에게 이름 없는 그 돈은 묘한 울림으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이 늙은이를 가엾이 여겨 보태주시나 보네. 순부는 그렇게 혼잣말처럼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욕심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주임은 그런 순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요즘 세상에 할머니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순부는 멋쩍게 웃으며 통장을 가슴에 가만히 품었습니다. 그날 순부는 그 5,000원을 단 한 푼도 제 살림에 쓰지 않았어요. 종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비 없는 노파를 또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부는 그 돈으로 노파의 표를 끊고 따끈한 빵까지 쥐어주었어요. 받은 온기를 고스란히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부는 통장을 머리맡에 두고 오래도록 뒤척였어요. 문득 아주 먼 옛날의 한 사람이 가슴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시절 부모 없는 순분을 거두어주던 곱단 어머니였어요. 콧물 흘리는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순분이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올 때면 곱단 어멈이 늘 곁에 있었어요. 그 투박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어머문 같은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아가, 종은 울다가도 제풀에 그치는겨. 실컷 울고 나면 슬픔도 다 지나가는 법이란다. 순부는 저도 모르게 그 오래된 말을 입속으로 가만히 따라했어요. 종은 울면 그치는겨. 까맣게 잊고 살던 그 말이 왜 하필 오늘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시큰하고 아릿해져 왔어요. 순부는 그 시린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따라 잠은 좀채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쓸어보는 야윈 손목 하나. 오래된 화상 흉터가 손끝에 까칠하게 닿아왔습니다. 곱단 어멈을 떠올릴 때면 늘 함께 어른거리는 또 하나의 얼굴. 누구였는지 도무지 잡히지 않는 흐릿한 그림자였습니다. 저보다 키가 한 뼘은 더 컸던 따뜻한 누군가의 좁은 등. 불길 속에서 저를 들쳐 업고 달리던 바로 그 등이었습니다. 평생 그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 없던 긴 세월.
순부는 그 헛헛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늙어왔습니다. 가져본 적 없는 온기를 자꾸만 사무치게 그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습기도 하고 못내 서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릴 것만 같은 부질없는 예감. 순부는 그 아련한 마음을 이불깃으로 꾹 눌러 덮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이름 모를 그리움과 함께 저물어 갔습니다. 멀리 도시의 한 노부인도 그 밤 쉬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받은 온기의 출처를 모른 채 잠 못 드는 밤, 또 한쪽은 보낸 마음의 행방을 모른 채 뒤척이는 밤이었습니다. 그 둘을 잇는 가느다란 끈은 아직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세월이 깊이 묻어둔 매듭이 천천히 풀리려는 조짐. 다만 순부는 그것을 아직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5,000원은 어김없이 통장에 찍혔어요. 순부는 그때마다 그 돈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말없이 나누었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순분에게 돈이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잠시 거쳐가는 따뜻한 물 같은 것.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나면 빈 주머니가 외려 든든했습니다. 농협의 김주임은 끝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송금처를 캐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을 뿐이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후원의 계좌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액수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조용한 마음. 순부는 그 손길을 그저 두 손 모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서 흘러오는 것인지 종점 할매 정순부는 그 까닭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은 순분이 닿을 수 없는 먼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제 마음이 누구에게 가닿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가느다란 한 줄기 끈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아직은 그 누구도 그 끈의 정체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잦았습니다. 막차마저 끊긴 늦은 밤, 종점에는 칼바람만 매섭게 몰아쳤어요. 그 텅 빈 종점 한 구석에 웬 여학생 하나가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 차림에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17살 미래였어요.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버스를 타고 산골 끝까지 흘러든 아이였습니다. 순부는 매표소 불을 끄려다 그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차마 그냥 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 이 추운 데서 뭐하고 섰어? 얼어 죽으려고. 순부는 두말 없이 미래를 제 좁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연탄불에 국수를 끓여 김이 오르는 그릇을 앞에 놓아주었어요. 미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허기를 못 이기고 국수 그릇을 허겁지겁 비웠어요. 순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이불부터 깔아주었습니다. 사연이야 내일 듣자. 오늘은 일단 몸부터 녹여. 낯선 노인의 그 무심한 다정함에 미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종점 할매의 방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좀채 곁을 주지 않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순분의 변함없는 손길에 차츰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난로에 불을 올리고 낮이면 표 끊는 일을 거들었어요. 미래는 손끝이 야물어 잔돈샘도 곧잘 거들었습니다. 표를 받아든 손님들에게 꾸벅 인사하는 솜씨도 제법. 그 어린 손길에 종점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빈 밥상에 수저 2벌을 놓는 저녁의 작은 온기. 순부는 그 사소한 일들이 새삼 가슴 뭉클했습니다. 연탄불 앞에 마주 앉아 나눠 먹던 군고구마 한 알. 미래는 학교 이야기를 조잘조잘 풀어놓곤 했습니다. 순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도록 비어있던 방에 차오르던 사람의 목소리. 순부는 문득 제게도 이런 식구가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평생 입 밖에 내본 적 없던 분에 넘치는 욕심 하나. 그러나 그런 바람은 사치라며 순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여 이 아이마저 떠나면 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끝내 붙잡지 않기로 한 순분의 오랜 마음. 아이가 돌아갈 곳은 결국 제 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부는 미래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는 알맞은 거리가 필요한 법. 순부는 그 며칠을 마음 깊이 소중히 품어두기로 했습니다. 그 짧은 동행이 남긴 잔잔한 여운. 적막하던 종점에 오래 머물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래는 조금씩 제 속갯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갈라서고 새어머니와 부딪히다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미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부는 그저 묵묵히 그 어린 등을 쓸어주었어요. 제가 겪은 모진 세월을 굳이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래의 손을 가만히 잡고 나직이 말을 건넸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자리는 어딘가 꼭 있는 법이요. 순부는 문득 옛 보육원의 낡은 우물가를 떠올렸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두레박을 길어 올리던 그 시린 우물. 추운 날이면 곱단 어멈이 데운 물을 받아 손을 녹여주곤 했어요. 순부는 그 우물가의 온기를 미래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만 할 적에 갈 데가 없었더란다. 그래도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면 그 겨울이 견뎌지더라. 미래는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어요. 며칠 뒤 미래는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순부는 차표를 끊어주고 손에 따끈한 호빵을 쥐어주었어요. 꼬깃꼬깃 모은 잔돈까지 미래의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사 먹고 집에 가거든 엄마 손 꼭 잡아. 미래는 버스에 오르기 전 순분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이 은혜 저 평생 안 잊을게요. 버스가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순부는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순부는 또 한 번 제자리에 몫을 다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인연이 뜻밖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미래가 그 며칠을 짧은 영상으로 엮어 올린 것이었어요. 산골 종점 할머니가 낯선 가출 소녀를 걷어 먹이고 보살핀 이야기. 거기에 미래의 서툴고 진솔한 글이 한 줄 한 줄 더해졌습니다. 그 영상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잔잔히 적셨어요. 며칠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분이 다 계시네. 종점 할매 덕분에 마음이 다 따뜻해진다. 댓글마다 그런 다정한 말들이 줄을 이었어요. 급기야 지역 방송국에서 순분을 찾아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순분은 쑥스러워 손사래만 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 야단인지 모르겠네. 화면 속 순부는 그저 수줍게 웃는 산골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방송은 순분의 굽은 등과 야윈 손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표를 끊어주는 그 거친 손목 위로 오래된 화상 흉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 방송은 멀리 도시의 한 거실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품위 있게 차려입은 한 노부인이 텔레비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대주식품을 일군 윤명숙 회장이었습니다. 화면 속 종점 할매의 얼굴을 보던 명숙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찻잔을 쥔 그 손끝이 까닭 모르게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명숙은 화면에서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오래도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화면 속 종점 할매에게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잊으려 아무리 애써도 끝내 잊히지 않던 어린 동생의 얼굴. 먼 옛날 불길 속에서 영영 놓쳐버린 그 작고 따뜻한 손. 명숙은 그날 밤 오래도록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그리운 이름 하나가 입가에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도시의 한복판, 대주식품 본사 사옥은 늘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꼭대기층 회장실에 윤명숙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맨손으로 작은 식품 회사를 일으켜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명숙을 한결같이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했어요. 명숙은 평생 흐트러진 모습 한 번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한 얼굴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그늘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보육원 화재로 잃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명숙은 해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러 보육원의 후원을 이어왔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사연을 들으면 조용히 손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동생을 향한 명숙 나름의 속죄이자 그리움이었어요. 명숙에게 그 동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맡겨진 어린 두 자매. 명숙은 5살 어린 동생을 늘 제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배가 고프면 제 몫에 주먹밥을 떼어 동생 입에 넣어 주었어요. 보육원에 시린 밤이면 둘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렇게 명숙에게 동생은 곧 제 분신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끔찍한 겨울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수라장 속에서 명숙은 끝내 동생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이 명숙의 손바닥에 평생 남았어요. 한참 뒤 명숙이 받아든 것은 동생의 사망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은 도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어 성을 바꾸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이 악물고 버텨 끝내 제 손으로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러나 성공을 이룰수록 가슴 한구석은 더 허전해져 갔습니다. 곁에서 함께 늙어갈 단 하나의 핏줄이 없는 까닭이었어요. 그리움이란 세월로도 끝내 메워지지 않는 빈자리였습니다. 명숙은 그 시린 빈자리를 남몰래 선행으로 메우며 살아왔습니다. 죽은 동생이 어딘가 살아 저리 곱게 늙었으면 하는 마음. 그 부질없는 바람으로 명숙은 이름 없는 후원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회장실 책상 서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두 자매가 보육원 마당에서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월에 닳아 동생의 얼굴은 이제 흐릿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명숙은 힘든 날이면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러던 며칠 전 명숙은 우연히 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골 버스 종점을 지키는 어느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비 없는 이들에게 표를 끊어주고 국수를 끓여 먹이는 노인. 명숙은 그 화면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종점 할매의 굽은 등과 야윈 손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어요. 명숙은 그날부터 며칠을 그 짧은 영상만 돌려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이끌림에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명숙에게 뜻밖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매달 익명으로 후원하시는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종점 할머니의 선행모금 계좌였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태온 작은 마음이 하필 그 노인에게 가닿았던 것입니다. 명숙은 그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그 종점을 향해 당겨졌습니다. 그 할머니를 내가 직접 한번 만나봐야겠네.
명숙의 입에서 오랜만에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회장의 뜻을 받들어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곧 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부사장인 아들 윤재호가 굳은 얼굴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 정체불명의 노인한테 돈을 쓰시려는 겁니까? 며느리 서지영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와 입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어야 말이죠. 괜히 엮였다가 회사 이름에 흠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요. 재호는 못마땅한 기색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골까지 직접 가신다니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명숙은 그런 아들 내외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일궈 물려줄 회사 걱정뿐인 그들이 한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명숙의 마음은 이미 그 산골 종점에 가 있었어요. 내 눈으로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 너희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게다. 명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고집을 익히 아는 터라 더는 말리지 못했어요. 다만 못마땅한 얼굴로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경계가 어려 있었어요. 행여 어머니의 변덕이 집안에 풍파를 일으킬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흐릿하게 바랜 동생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얼굴 위로 종점 할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 아인 그날 그 불 속에서 명숙은 차마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래전 받아든 동생의 사망 소식이 다시금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럼에도 한 가닥 가닥 모를 끌림은 좀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 마음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새벽 명숙은 수행도 마다하고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기사도 비서도 없이 그저 낡은 손가방 하나만 든 채였어요. 도시를 벗어난 버스가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산골 풍경이 천천히 흘러 지나갔어요. 명숙은 평생 처음으로 도시를 벗어나 이런 산길을 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토록 간절히 끌어당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은 꼭 만나봐야 할 것만 같은 막연한 예감. 그 예감 하나에 명숙은 70평생의 무게를 실어 먼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은 까닭 모를 설렘과 두려움으로 함께 뛰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만류를 뒤로한 채 명숙은 끝내 그 산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버스가 다다를 종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버스가 산길의 마지막 구비를 돌아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오래된 양철 지붕의 작은 매표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바로 그 산골 종점이었어요. 매표소 안에서는 한 노인이 굽은 등으로 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그 종점 할매, 정순분이었어요. 명숙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순분의 얼굴은 화면보다 훨씬 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명숙은 차마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그저 손님인 척했습니다. 여기 읍내로 나가는 표 한 장 주시겠어요? 순분은 환하게 웃으며 표를 끊어 건넸습니다. 먼 길 오셨네. 산바람이 차니 옷깃 단단히 여미셔. 그 다정한 말투에 명숙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명숙은 표를 받아들고도 좀채 버스를 타지 못했어요. 순분의 일하는 모습을 한참이나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차비 없는 노인에게 표를 끊어주는 손길을 똑똑히 보았어요.
영상으로만 보던 그 인정을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며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며 살아온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저리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노인의 얼굴. 명숙은 그 얼굴에서 좀처럼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숙이 평생 그리워하던 어떤 얼굴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숙은 까닭모를 이끌림에 그만 막차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순분이 그런 명숙을 보고는 안쓰러운 듯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손님, 막차가 벌써 끊겼는데 이를 어쩐대요. 명숙은 멋쩍게 웃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순부는 두말 없이 명숙을 제 좁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날도 추운데 여기서 하룻밤 묵고 첫 차로 가셔. 연탄불 위에서는 어느새 멸치국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부는 김이 오르는 국수 한 그릇을 명숙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평생 진수성찬을 받아온 명숙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 이상하게도 목이 메도록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국수를 한술 뜨다 말고 가만히 순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며 살아온 듯한 그 구분 등 명숙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쩐지 도무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 익숙함에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어요. 명숙은 그 까닭 모를 떨림을 애써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매캐한 연탄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으리으리한 저택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 명숙은 그 따뜻함 속에서 까닭 모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 노인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아 국수를 나누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산골 날씨 이야기로 어색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명숙이 조심스레 순분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종점을 어떻게 평생 혼자 지키셨대요? 순분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뭐 어려서부터 갈 데 없는 고아였으니께 전쟁통에 부모 잃고 보육원에서 컸지요. 그 말에 명숙의 손에 든 젓가락이 멈칫 떨렸습니다. 명숙 역시 같은 전쟁고아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자랐답니다. 명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분이 반가운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동병상련이네요. 그 시절 고아들이 다 그렇지. 두 노인은 한동안 옛 보육원 이야기로 말꽃을 피웠습니다. 시린 마룻바닥과 멀건 죽 그리고 정 많던 보모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순분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우리 보육원엔 곱단 어멈이라고 참말로 정 많은 보모가 있었지요. 그 이름에 명숙의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던 그 이름이 명숙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차마 그 이름을 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흔한 보모 이름일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부는 그런 명숙의 동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멈이 우리 자매를 어찌나 살뜰히 챙겼는지 몰라요. 순부는 문득 제 입에서 나온 자매라는 말에 스스로 멈칫했습니다. 아니, 자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자란 동무 말이요. 순분 자신도 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숙의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만 일렁였습니다. 문득 순분이 옛 생각에 잠겨나지기 옛 별명 하나를 의조렸어요. 그 시절엔 다들 별명으로 불렸지요. 나는 종다리라고 불렸고, 종다리. 그 한마디에 명숙의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만이 부르던 죽은 동생의 어릴 적 별명이었어요. 명숙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거세게 부딪혔어요. 동생은 분명 그 불 속에서 죽었다고 명숙은 수십 년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저 우연히 같은 별명일 뿐이라고 되뇌었어요. 그러면서도 명숙은 좀채 그 별명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종다리, 종다리 하고 속으로 몇 번이고 가만히 불러보았어요. 어린 동생이 잘 울던 모습을 보고 제가 직접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별명을 아는 사람은 저와 동생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지금 이 낯선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명숙의 가슴이 너무도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통지서를 받아들던 그날의 절망이 다시 명숙을 붙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는 모질고도 차가운 현실. 명숙은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밤새도록 외로이 흔들렸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그 밤 쉬이 잠들지 못했어요. 명숙은 어둠 속에서 죽은 동생의 별명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순부는 까닭 모를 그리움에 또다시 옛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한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의 정체를 두 노인은 아직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지만 명숙은 좀처럼 종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첫 차가 와도 명숙은 핑계를 대며 자꾸만 출발을 미루었어요. 산골 공기가 좋아 며칠 더 쉬어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부는 그런 명숙을 군말 없이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두 노인은 그렇게 며칠을 한방에서 부대끼며 정을 쌓았습니다. 명숙은 매일 새벽 순분과 함께 난로에 불을 올렸습니다. 표를 끊으러 오는 산골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순부는 그런 명숙을 스스럼 없이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도시의 큰 회사 회장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채였습니다. 명숙은 그 무심한 다정함이 좋아 차마 제 정체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그 곁에 머무는 며칠이 더없이 포근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이었어요. 명숙은 그 며칠 동안 자꾸만 까마득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 며칠은 명숙에게 평생 처음 누려보는 따뜻한 안식이었어요. 함께 난로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상한 일이 자꾸만 일어났어요. 서로의 기억 속 풍경이 너무도 똑같이 겹쳐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분이 보육원 우물가 이야기를 꺼내면 명숙도 똑같이 그곳을 떠올렸어요. 두레박을 길어 올리던 시린 손과 깨진 바가지까지 한결같았습니다. 명숙의 가슴은 그때마다 까닭 모르게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분이 옛 보육원의 낡은 종 이야기를 꺼낸 밤도 그랬습니다. 끼니 때마다 댕댕 울리던 그 종소리가 못내 그립다는 것이었어요. 명숙의 귓가에도 그 오래된 종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종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순분이 옛 보모를 그리워하며 한마디를 을조렸습니다. 곱단 어멈이 늘 그랬지요. 종은 울면 그치는겨 하고 그 순간 명숙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 흔들렸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다 지나가는 법이란다. 명숙이 저도 모르게 그 뒷말을 가만히 받아 읊었습니다. 순분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아니, 손님이 그걸 어떻게 안대요. 명숙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잘게 떨었습니다. 그 말은 곱단 어멈이 울보자매에게만 들려주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노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한참을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눈으로 순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어요. 주름 너머로 자꾸만 어린 동생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저 혹시 할머니 어릴 적에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묻다가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물음이 목구멍에서 턱 막혀버렸습니다. 순분도 그제야 명숙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낯선 손님이 왜 이리 제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분은 무심코 명숙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명숙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명숙의 마음은 믿고 싶은 간절함으로 마구 요동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불 속에서 잃은 내 동생이라면. 그러나 곧 모진 현실이 명숙의 발목을 차갑게 붙들었습니다. 동생은 분명 그날 죽었다고 사망 통지서가 또렷이 말하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을 리 없다는 생각이 명숙을 짓눌렀습니다. 명숙은 그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끝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종점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윤재호가 성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연락도 없이 여기서 며칠을 계신 겁니까? 재호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며 사람을 풀어 종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지영의 눈초리가 순분을 매섭게 훑쳤습니다. 어머님, 이 노인네가 어머님을 붙잡고 안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순분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차가운 시선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손님인 줄 알고. 재호는 순분의 말을 거칠게 끊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댁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수작을 부린 겁니까? 늙은이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단단히 들러붙었구먼. 그 모진 말에 순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지영은 한술 더 떠 순분을 아래 위로 차갑게 훑어보았어요. 행색이 초라하니 더욱 의심스럽다는 매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분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모진 말에 그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억울했지만 가난한 제 처지가 무슨 죄인 것만 같았습니다. 무어라 변명할 말조차 목구멍에서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명숙이 황급히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호야, 그러지 마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재호는 막무가내로 어머니의 팔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이런데 더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명숙은 끌려나가다시피 순분에게서 떼어졌습니다. 미처 묻지 못한 그 한마디가 명숙의 가슴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순분은 멀어지는 명숙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차마 잡지도 부르지도 못한 채 두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검은 자동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차창에 매달려 점점 작아지는 종점을 하염없이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손에 닿을 듯했던 진실이 다시 안개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명숙은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종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죽었다는 모진 믿음이 그 마음을 차갑게 붙들었어요. 사실은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 명숙도 두려웠습니다. 만에 하나 아니라면 그 무너지는 실망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평생을 지켜온 그 그리움마저 부서질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한편 종점에 홀로 남은 순분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낯선 손님에게 따뜻한 정을 주었다가 모진 말만 돌려받은 까닭이었어요. 순분은 텅 빈 매표소에 우두커니 앉아 오래도록 흉터를 쓸어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깨를 들썩이게 했어요. 믿고 싶은 마음과 차가운 기록 사이에서
명숙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순분의 굽은 어깨 위로 산골에 찬 어둠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노인의 멈춰버린 시간은 좀처럼 다시 흐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종점의 낡은 종이 바람에 흔들리며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명숙은 사실상 집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들 재호는 어머니의 외출을 일일이 가로막았어요. 며느리 지영도 곁을 지키며 명숙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큰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으셔야죠. 재호는 어머니가 노망이 났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 종점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끝내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매정한 사람들. 명숙의 휴대전화마저 어느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졌습니다. 명숙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재호는 의사까지 집으로 불러 어머니의 정신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명숙이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이 나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의 눈에 어머니는 그저 노망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일군 어머니의 판단조차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명숙은 그 무시와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제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동생일지 모른다는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명숙은 그 무거운 비밀을 홀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차마 확인하지 못한 그 이름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한편 재호와 지영은 은밀히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 산골 종점을 아예 명숙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침 그 종점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재호는 그 개발을 빌미로 순분을 종점에서 내쫓으려 들었습니다. 근본도 모를 노인이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고 굳게 믿은 까닭이었어요. 지영은 사람을 시켜 순분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돈 받고 다시는 회장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봉투 안에는 순분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분은 그 돈을 보고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손님인 줄 알고 국수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디. 순분은 봉투를 정중히 되돌려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심부름 온 사람은 그 의연함에 도리어 머쓱해져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재호 내외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종점 철거를 앞당기겠다는 공문이 순분에게 날아들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 작은 매표소를 비우라는 통보였어요. 순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종점은 순분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갈 곳 없던 한평생을 받아준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날 식모로 떠돌던 순분이 처음 제자리라 부른 곳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불을 켜고 오가는 사람을 맞이하던 작은 매표소. 순분에게 그 종점은 곧 집이자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비우라는 통보가 순분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온 순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기에는 너무도 가혹했어요. 순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공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자꾸만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그래도 순분은 끝내 눈물 한 방울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분은 텅 빈 종점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며칠 전 다녀간 그 도시 손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손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만 같았어요. 순분은 괜한 정을 주었다가 화를 부른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내가 주제넘게 무슨 욕심을 냈던 게요.
순부는 스스로를 탓하며 조용히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다시는 그 손님을 그리워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자꾸만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밤이 되면 순부는 또다시 옛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까닭 모를 그리움이 더 깊어진 것은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도시의 명숙도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갇힌 방 안에서 명숙은 오래된 흑백 사진만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흐릿한 동생의 얼굴 위로 자꾸만 종점 할매가 겹쳐졌습니다. 내가 끝내 확인도 못하고 이대로 보내야 하는 게냐? 명숙은 베갯니디 젖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확인이 두려워 미뤘던 것이 이제는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거라면 어쩐단 말인가. 명숙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어린 동생을 업고 보육원 마당을 돌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등에 닿던 그 작은 몸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명숙을 따라다녔어요. 이제와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에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망을 자식들이 가로막아 서고 있었어요. 명숙은 이 갑갑한 벽을 어떻게든 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의 뜻을 거스르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식들의 감시는 갈수록 더 촘촘해지기만 했습니다. 명숙이 종점에 닿을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두 노인 사이의 노인거리는 그렇게 자꾸만 벌어졌습니다. 받지 못한 답과 풀지 못한 의문만이 두 사람을 짓눌렀어요. 산골의 종점에서도 도시의 저택에서도 똑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멈춰버린 종처럼 두 사람의 시간도 다시 멈추는 듯 했어요. 희망은 어느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끝내 두 노인을 다시 갈라놓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명숙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닥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마 죽었다고 단념해버리기엔 그 별명이 너무도 또렷했기 때문이었어요. 명숙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두 주먹을 그러쥐었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끝낼 수 없다는 마음이 조금씩 차올랐어요. 명숙은 평생 한 번도 굽힌 적 없는 그 단단한 의지를 다시 고추 세웠습니다. 누구도 끝내 막을 수 없는 노회장의 고집이 비로소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머지않아 모든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할 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65년 전 그 시린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막 끝난 뒤 강원도 산골에 작은 보육원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정이 깊은 두 자매가 있었어요. 13살 큰별과 5살 터울의 8살 종다리였습니다. 큰별은 명숙의 어릴 적 이름이었고 종다리는 순분의 별명이었어요. 종다리는 어찌나 잘 우는지 언니가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큰별은 그런 동생을 늘 등에 업고 보육원 마당을 돌았어요. 배가 고프면 제 몫에 주먹밥을 떼어 동생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밤이면 추위에 떠는 동생을 제 품으로 꼭 끌어안고 재웠어요. 두 자매에게는 세상에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시도 서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큰별은 어린 동생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종다리에게 큰별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 누가 동생을 괴롭히기라도 하면 큰별이 늘 앞장서서 막아주었습니다. 어린 종다리에게 언니는 곧 부모이자 온 세상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꼭 함께 살자고 새끼손가락을 걸던 작은 약속. 보육원에는 곱단 어멈이라는 정 많은 보모가 있었습니다.
곱단 어멈은 우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가, 종은 울다가도 제풀에 그치는겨. 끼니 때가 되면 보육원 마당에 낡은 종이 댕댕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큰별과 종다리에게는 또 하나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자개단추 한 알이었습니다. 색색이 영롱한 자개가 박힌 어머니 저고리의 마지막 단추였어요. 자매는 그 단추를 반으로 쪼개어 한쪽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영 안 헤어지는겨. 큰별은 동생의 손에 단추 반쪽을 꼭 쥐어주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종다리는 그 반쪽을 보물처럼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두 자매에게 그 단추 반쪽은 곧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였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정표였습니다. 어린 두 손이 단추 반쪽을 마주대 보며 까르르 웃곤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무너지던 끔찍한 밤이 끝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깊은 겨울밤, 보육원 한쪽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로 지은 건물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방 안에 가득 들어찼어요. 큰별은 잠결에 동생부터 등에 둘러업었습니다. 종다리야, 언니 등 꽉 붙들어. 눈 꼭 감고. 큰별은 동생을 업은 채 불길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출입문의 빗장이 불에 달궈져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큰별은 망설임도 없이 맨손으로 그 빗장을 잡아 젖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동생의 작은 손목이 그만 불붙은 문틀에 닿고 말았습니다. 종다리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화상 자국이 바로 순분의 손목에 평생 남은 흉터였습니다. 빗장을 움켜쥐었던 큰별의 두 손도 허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큰별은 제 손의 아픔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큰별은 동생을 가까스로 마당까지 끌어내어 내려놓았어요. 그때 보육원 안에서 또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별은 동생을 다른 어른에게 맡기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종다리야, 언니 금방 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그것이 두 자매가 나눈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리저리 떼어 옮겼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자매는 이미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보육원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른들은 살아남은 아이들을 여기저기로 황급히 실어 옮겼습니다. 큰별은 동생을 찾아 목이 터지도록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매캐한 연기와 비명 속에 그 애타는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끝내 동생의 손 한 번 다시 잡지 못한 채 큰별은 트럭에 실렸어요. 어린 큰별이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보육원을 돌아보며 큰별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품속의 단추 반쪽만이 동생과 이어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큰별은 그 작은 단추를 평생토록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큰별은 멀리 도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어 보내졌어요. 입양 가정의 성을 따라 윤씨가 되었고 이름도 명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종다리는 산골의 한 농가에 식모로 보내졌어요. 농가의 호적에 이름이 정순분으로 새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이름도 성도 모두 바뀐 채 흩어지고 말았어요. 더 기막힌 일은 그 혼란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화재로 죽은 아이들의 명단에 종다리의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이었어요. 같은 또래의 죽은 아이와 그만 뒤바뀌어 기록된 까닭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큰별은 동생을 애타게 수소문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동생이 그 불 속에서 죽었다는 기록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평생 단 하나뿐인 혈육을 그렇게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명숙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요. 성공을 이루고도 그 빈자리만은 끝내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회사를 일군 뒤에도 해마다 사람을 풀어 동생을 찾았어요. 전국의 보육원과 입양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끝내 찾을 수 없던 그 이름. 사망 명단의 그 한 줄이 명숙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명숙은 그제야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마다 그 겨울이 돌아오면 남몰래 동생의 너클 기리던 긴 세월. 한편 산골의 종다리 순분도 언니를 까맣게 잊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려서 헤어진 탓에 언니의 본래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목의 흉터와 품속 단추 반쪽만이 희미한 기억의 끈이었어요. 그렇게 두 자매는 서로를 모른 채 6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끝내 그 둘을 다시 만나게 하려 하고 있었어요.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개단추 반쪽이 65년을 건너 다시 맞물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숙은 끝내 자식들의 감시를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뜻을 거역한 발걸음이었어요. 명숙은 오직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명숙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방망이질을 쳤어요. 틀렸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자꾸만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이번만큼은 끝을 봐야 한다고 거듭 다짐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채로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종점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다시 찾은 종점은 철거를 앞두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순부는 낡은 짐을 보따리에 싸며 매표소를 비우고 있었어요. 그 굽은 등을 본 순간 명숙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명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뜻밖의 손님을 본 순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니, 도시 양반이 여길 또 어쩐 일이래요. 명숙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슴속에 차오른 수많은 물음들이 한꺼번에 엉켜버린 까닭이었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순분의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만 할머니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요. 순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명숙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곱단 어멈, 그 우물가, 그 종소리. 그게 전부 제 어릴 적 기억과 똑같습니다. 순분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님도 보육원에서 컸다고 했지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내 떨리는 물음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 불난 밤, 그 종소리도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순분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던 그 끔찍한 겨울밤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잊으려 평생 애썼던 그 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종소리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저를 다급히 부르던 목소리, 어린 순분을 업은 채 불 속을 내달리던 그 좁은 등, 순분은 떨리는 손으로 제 입을 가만히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이제는 또렷한 확신으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저를 업고 달리던 누군가의 좁은 등. 순분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한마디를 겨우 자아냈습니다. 큰별 언니? 평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이름이 좁은 매표소에 떨어졌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종달이야. 나다, 큰별 언니야. 순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언니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순분의 왼쪽 소매자락을 가만히 걷어 올렸습니다. 야윈 손목에 새겨진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이 흉터, 그 불난 밤에 내가 빗장을 막다 너를 대인 자리야. 순분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품속에서 작은 자개단추 반쪽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추, 우리가 반씩 나눠 가졌잖니. 순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품속을 더듬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65년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은 자개단추 반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단추 반쪽을 맞대어 보았어요. 오래도록 헤어져 있던 두 반쪽이 거짓말처럼 딱 맞물렸습니다. 두 자매는 맞물린 단추를 바라보며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65년의 모진 세월이 그 작은 단추 위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의심할 것도 부정할 것도 없었어요. 눈앞에 이 늙은 노인이 바로 평생을 그리던 동생이었습니다. 명숙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어요. 평생 죽었다고만 믿었던 동생이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에 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순간 두 노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너지듯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구먼. 우리 큰별 언니. 종달이야, 미안하다. 내가 널 그 불 속에 두고 와서 65년 동안 묻어두었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 자매의 통곡이 텅 빈 산골 종점에 길게 메아리 쳤어요. 누구도 그 오랜 한과 그리움을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동생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말만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잃은 줄로만 알았던 언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앗아간 65년이 그 포옹 속에서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철거를 앞둔 낡은 종점이 두 자매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얼굴을 매만지고 또 매만졌어요. 행여 이 순간이 꿈일까봐 차마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65년 동안 가슴에 쌓인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렀어요. 못다한 말들이 울음에 막혀 좀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이름만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산골의 찬 바람도 그 뜨거운 포옹만은 끝내 어쩌지 못했습니다. 순부는 언니의 야윈 등을 쓸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언니, 나는 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평생을 혼자. 아니다. 이제 됐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다 됐어. 명숙은 동생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흐릿한 옛 사진 속 그 얼굴이 이제 또렷이 눈앞에 있었어요. 먼 옛날 등에 엎여 울던 어린 종다리가 백발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은 채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마침내 명숙이 동생의 손을 잡고 그간의 사연을 띄엄띄엄 풀어놓았습니다. 화재 뒤 도시로 입양되어 이름과 성이 모두 바뀐 사연이었어요. 해마다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사망 기록만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부는 그제야 평생 풀리지 않던 손목 흉터의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잊었지만
몸은 그 따뜻한 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자매는 잃어버린 세월을 더듬으며 울다 웃기를 거듭했어요. 서러움과 반가움이 한데 뒤엉켜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멈춰있던 두 자매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65년 만에 언니가 마침내 동생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명숙은 동생 순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이 웬 산골 노인을 데려오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들 재호와 며느리 지영은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또 그 노인입니까?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명숙은 그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동생이다. 65년 전에 잃은 내 친동생이야. 그 말에 재호와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명숙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두 사람의 혈연을 밝혔어요. 며칠 뒤 나온 결과는 두 사람이 친자매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뒤바뀐 사망 기록도 바로잡혀 순분의 호적이 새로 정리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두 사람이 자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분은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친자매라는 글자가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라 여겼던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순분의 주름진 눈가로 또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숙은 그런 동생을 가만히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어요. 두 자매는 늦게 찾은 인연을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지영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나 명숙이 밝혀야 할 진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그동안 자식들이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순분에게 봉투를 내밀며 협박했던 일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순분을 종점에서 내쫓으려 철거를 앞당긴 일도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그 종점 일대의 개발에 재호의 회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근본도 모를 노인이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고 멋대로 단정한 까닭이었어요. 재호 내외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친히 모를 짓밟은 셈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자식들이 그토록 모진 짓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가르쳐 키웠다고 자부했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재물 앞에서 그들은 끝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숙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일만큼은 결코 어물쩍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그저 덮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은 아님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명숙은 무거운 얼굴로 아들 내외를 조용히 마주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차분한 목소리로 짚어나갔어요. 명숙은 그 모든 정황이 적힌 서류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내쫓으려 한 그 노인이 바로 내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명숙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호와 지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어요. 명숙은 품속에서 자개단추 반쪽을 꺼내어 가만히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이 단추 반쪽을 쥐고 동생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너희는 그 동생을 돈 몇 푼으로 내치려 들었어. 그 조용한 꾸짖음에 지영이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도 그제야 무릎을 꿇고 어머니와 이모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제가 사람을 몰라 뵙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순부는 그런 조카 내외를 한참 바라보다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되었네. 몰라서 그런 걸 어쩌겠는가. 순부는 끝내 그들을 모질게 탓하지 않고 너그러이 품어주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미워할 줄 모르고 살아온 순분다운 마음이었어요. 명숙은 그런 동생의 손을 잡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달이야, 너는 어쩜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냐? 명숙은 곧바로 종점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순분이 평생을 지켜온 그 작은 매표소를 지켜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동생을 위해 종점 곁에 아담한 새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순분이 평생 일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 한 배려였습니다. 두 자매는 낮이면 함께 매표소를 지키며 도란도란 정을 나누었어요. 명숙은 동생 곁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여 살던 명숙에게도 그것은 더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제호의 회사는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부끄러움을 안재호 내외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매정함을 씻기 위해 두 노인을 정성으로 모셨어요. 명절이면 온 식구가 산골 종점에 모여 북적북적했습니다. 평생 명절마다 홀로 국수를 끓이던 쓸쓸한 종점. 이제는 그 좁은 방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종점을 오가던 마을 사람들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종점 할매가 잃은 언니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 산골 마을은 오랜만에 따뜻한 잔치 기운으로 들떴습니다. 동생의 오랜 선행을 곁에서 함께 거들던 다정한 언니. 차비 없는 이에게 표를 끊어주는 일에 명숙도 기꺼이 손을 보탰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손님을 맞이하던 작은 매표소. 세상에서 가장 늦게 찾은 가장 따뜻한 동행이었습니다. 명숙은 자식들을 호되게 벌하는 대신 스스로 깨닫게 두었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그 단죄가 오히려 더 깊은 부끄러움을 남겼어요. 집안에는 오래도록 막혀있던 따뜻한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부는 하루아침에 잃었던 가족을 모두 되찾은 셈이었어요. 언니와 조카 내외,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종점 할매에게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순부는 밤마다 자개단추 반쪽을 어루만지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단추를 외로이 만질 일이 없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세상은 끝내 선한 사람의 자리에 꽃을 피워주는 법이었습니다. 순분이 평생 베풀며 지켜온 그 자리가 비로소 꽃자리가 된 것이었어요. 한때 순분이 걷어주었던 가출 소녀 미래도 그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미래는 고마운 마음에 다시 종점을 찾아와 두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두 자매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함께할 따뜻한 날들 뿐이었습니다. 산골에도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생애 첫 나들이에 나섰어요. 명숙이 동생을 데리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옛 보육원터였습니다. 65년 전 불타버린 그 자리는 이제 작은 들꽃밭이 되어 있었어요. 낡은 건물도 우물도 종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쯤에 우물이 있었지. 언니가 두레박을 길어주던. 순분이 들꽃밭 한 구석을 가리키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기쯤에 밥대를 알리던 종이 있었고, 명숙도 아련한 눈빛으로 텅 빈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곱단 어멈의 따뜻한 손길과 정겨운 그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종은 울다가도 제풀에 그치는겨. 이제는 두 자매가 그 말을 나란히 읊으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비로소 따스하게 풀려났어요. 두 자매의 머릿속에 그 시절이 어제처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발을 녹여주던 시린 겨울밤, 멀건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깔깔대던 어린 두 얼굴.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의 한가운데 언제나 함께였던 언니 큰별. 종다리에게 큰별은 그 시절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자매가 향한 곳은 부모님의 산소였습니다. 명숙이 오랜 세월 홀로 돌봐 온 두 분의 묘였어요. 순부는 한 번도 찾지 못했던 부모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종다리가 이렇게 늦게야 인사를 드려요. 순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은 품에서 두 개의 자개단추 반쪽을 꺼내어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65년 만에 온전히 하나가 된 어머니의 자개단추였어요. 엄마, 우리 두 딸이 드디어 다시 만났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두 자매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오래 묵은 한이 봄바람을 타고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 했어요. 순부는 평생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어릴 적에 헤어진 까닭이었습니다. 그런 순분에게 부모의 묘는 한없이 낯설고도 사무친 자리. 비로소 찾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순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말없이 동생의 등을 쓸어주던 언니의 따뜻한 손길. 두 자매의 눈물이 봄볕에 마른 잔디를 가만히 적셨습니다. 성묘를 마친 두 자매의 얼굴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자매는 못다한 세월을 차곡차곡 채워나갔어요. 함께 사진관에 들러 난생 처음 자매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명숙은 그 사진을 회장실 책상 위에 가장 크게 걸어두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곁에 이제 환한 컬러 사진이 나란히 놓였어요. 두 자매는 봄꽃이 피면 함께 꽃구경을 다녔습니다. 여름이면 평상에 누워 어린 시절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어요. 명숙은 동생에게 못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사입히고 만난 것을 손수 먹여주었어요. 순부는 그런 언니의 마음이 고마워 자꾸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명숙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정겹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린 시절 못다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누렸습니다. 손을 잡고 시골 장터를 구경하던 정다운 두 그림자. 군것질을 나누며 소녀처럼 웃던 여든의 두 얼굴. 명숙은 동생을 위해 고운 봄옷도 한 벌 지어주었습니다. 평생 헌옷만 입던 순분이 처음 입어보는 새옷. 순부는 그 옷이 아까워 좋은 날에만 꺼내 입곤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두 자매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던 만큼 더 깊고 진했던 행복. 두 자매가 함께 돌아온 종점에는 늘 따뜻한 웃음이 넘쳤습니다. 낮이면 나란히 앉아오가는 손님을 맞이했어요. 여전히 차비 없는 이가 오면 두 자매가 함께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행에 언니의 넉넉한 손길까지 더해졌어요. 종점을 찾는 사람들은 정다운 두 노인의 모습에 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골 종점은 어느새 따뜻한 인정이 샘솟는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종점을 찾아와 두 자매에게 정답게 인사를 건넸어요.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그 이야기는 어느새 산골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 노인의 사연에 가만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제 가족을 떠올리며 멀리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점 할매의 작은 선행이 더 큰 온기로 널리 번져간 것이었어요. 한때 철거될 뻔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모두의 쉼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순분이 평생 홀로 지켜온 그 자리에 비로소 환한 꽃이 피어났어요. 선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끝내 꽃이 핀다는 옛말 그대로였습니다. 명숙은 늦게나마 동생을 찾은 것이 일생의 가장 큰 복이라 여겼어요. 순부는 평생의 외로움을 모두 보상받은 듯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다정한 동행이 보는 이마다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 자매는 늦게 찾은 행복을 하루하루 소중히 보듬으며 살아갔어요. 지나간 65년의 슬픔보다 남은 날들의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두 자매는 종종 들꽃밭이 된 옛 보육원 자리를 다시 찾곤 했어요. 그 자리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슬펐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가장 정다운 추억의 터가 되었어요. 아픔도 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끝내 따뜻한 자리로 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멈췄던 두 자매의 시간이 이제는 봄볕 아래 다시 환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해의 봄이 산골을 다녀갔습니다. 종점의 낡은 매표소는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200발의 자매가 나란히 그 안을 지켰습니다. 첫 차가 들어오면 함께 표를 끊고 막차가 떠나면 함께 비지를 했어요. 여전히 차비 없는 이가 오면 두 자매가 말없이 표를 내밀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곁에 외로움 대신 다정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명숙은 도시의 큰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동생 곁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여 살던 언니가 비로소 참된 쉼을 찾은 것이었어요. 봄이면 두 자매는 종점 마당에 채송화와 봉숭아를 나란히 심었습니다. 여름밤이면 평상에 누워 함께 밤하늘의 별을 헤아렸어요. 가을이면 마당에 빨간 고추를 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겨울이면 한 이불 속에서 어린 시절처럼 서로의 발을 녹였어요. 네 계절이 돌고 도는 동안 두 자매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그랬듯 늘 서로의 곁을 살뜰히 지켰어요. 명숙은 동생의 흰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순부는 그 정겨운 노랫소리에 기대어 평생의 외로움을 잊었어요. 햇살 좋은 날이면 두 자매는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자개단추를 함께 들여다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된 그 단추가 두 사람의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순부는 그 단추를 어루만질 때마다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그리워하던 그 손이 이제는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얼굴만 마주봐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못다한 65년의 정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채워갔어요. 가끔은 어린 시절처럼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토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손을 맞잡고 함께 웃어버리곤 했습니다. 늙어서 다시 만난 자매에게는 미운 정조차 한낱 그리움. 두 사람은 이제 단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호와 지영도 철이 들어 명절마다 두 노인을 살뜰히 찾았어요. 한때 매정했던 그 마음에도 이제는 따뜻한 정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순분이 걷어주었던 가출소녀 미래도 어엿한 어른이 되어 찾아왔어요. 미래는 종종 종점에 들러 두 할머니의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산골의 작은 종점은 그렇게 늘 사람의 온기로 북적였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그 종점에 깃든 따뜻함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외면하는 법 없던 그 작은 매표소. 종점을 찾는 이마다
두 자매의 다정함에 절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가는 버스 기사도 두 노인의 안부를 살뜰히 물어왔습니다. 한 그릇에 옹기로 데워지던 산골의 깊은 밤, 두 자매가 끓여내는 멸치국수는 여전히 종점의 명물이었습니다. 막차 놓친 나그네는 오늘도 그 국수로 시린 몸을 녹였습니다. 받은 복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며 살던 정 많은 두 자매. 언니의 넉넉한 손길까지 더해져 그 정이 곱절로 깊어졌습니다. 그 작은 종점은 산골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로 오래오래 남았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은 작은 5,000원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손길이 말없이 채워주던 그 작은 정성. 그것이 끝내 끊어졌던 핏줄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정성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고 돌아 언젠가는 더 큰 온기가 되어 되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순부는 평생 그 진리를 말없이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음만은 늘 넉넉했던 종점 할매. 끝내 기적 같은 재회를 불러온 종점 할매의 그 따뜻한 마음. 두 자매의 이야기는 산골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잔잔한 사연에서 저마다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잊고 지내던 가족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전했어요. 또 누군가는 곁에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종점 할매가 평생 뿌려온 온기가 그렇게 널리 번져갔어요. 세상을 데우는 불씨가 된 그 작은 정성 하나. 내가 베푼 작은 온기는 돌고 돌아 끝내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평생 종점 할매가 살아낸 인생의 한 줄 진리였습니다. 늦더라도 진심은 끝내 서로를 알아보는 법. 멀리 돌아왔어도 마침내 한자리에 닿은 두 자매. 그 다정한 동행이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오늘도 산골 종점의 낡은 종이 바람결에 맑게 울렸어요. 그 종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그 위에 정답게 포개졌어요.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정다운 그 풍경.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따뜻하게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잊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받아보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